들리시나요? 진행할까요? 굿모닝. 네. 대표님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2교시. 자, 우리 1교시에는 이제 건축물 용도, 그다음에 해당 관련 법령 찾는 방법, 그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넣는지 대략적으로 맛을 좀 봤고요. 상가 중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상가 매물 중개 요령인데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상가 중개의 핵심, 결국 상가 임대 중개는 건축물의 주 용도와 세부 용도 일치시키는 거. 요거만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유업종은 그냥 뭐 무시하고 다 아무거나 넣으면 되고요. 이제 비자유업종인 경우에 어떻게 용도를 맞춰야 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임대 사업 할 때는 신규 임대 넣을 때는 이제 뭐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구분하고 용도 변경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승계 임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승계 임대가 뭐 영업 인허가 관련해서는 더 쉬워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변경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인허가 관련 부분에서는 더 스무스한데 이제 관련해서 승계는 이제 권리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권리금 협의랑 포괄 양수도 이런 협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매 중개가 있는데 상가 매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의 이제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이제 매매로도 같이 이어져요. 상가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뭐 한 10억에 사서 한 13억, 14억에 판다. 이렇게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소액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수익성을 좀 따지기도 하고 뭐 노후를 대비해서 네. 네네. 요걸로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수익성을 따져보고 그냥 노후 대비해서 꼬비를 하나 갖고 있고 뭐, 요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가 매매는 좀 MD 구성을 해서 매각 차익을 그려주는 그게 좀 기본적인 이제 상가 투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가 임대 중개를 할 때 이제 공실인 경우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의 희망 업종이 해당 건축물 용도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요 건축물 용도를 확인한다는 건 다 이해되셨죠?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비자유 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해서 관할구청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뭐 등록, 신고할 때 제한 사항들은 없는지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무허가 부분이 건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현장의 현황상에 그냥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유무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보통 상가는 1년 단위 갱신이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2년 단위 계약하거나 혹은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되니까 더 길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들어올 때 이제 계약 기간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약 기간 좀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점 예정일 우리가 뭐 계약서 쓰고 실제 영업 오픈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거기 맞춰서 이제 역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상태에서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 유무는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다 확인하도록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은 미리 식별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줘야 임대인이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 주거든요. 공사 들어가고 나서 무슨 문제가 알고 보니 있었더라.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그건 뭐 너희가 하다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때는 중도금 들어가고 나서 혹은 잔금 이후에 공사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기간만큼 렌트 프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하도 공실들이 많아서 임대인들이 렌트 프리 기간을 엄청 후하게 줬었어요. 뭐 6개월 렌트 프리. 어, 그래서 계약서는 쓰니까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렌트 프리 허용해 주는 거죠. 월세 6개월 동안 안 넣어도 된다. 그냥 입점만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 공실률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많이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상가가 계속 지금 엄청 많이 공실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렌트 프리 좀 잘 협조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사 기간만큼은 좀 렌트 프리 받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보증금, 그다음에 임대료, 정확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지 금액적인 부분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관리비, 뭐 빌딩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로 이렇게 환산되고요. 그 외에 그냥 상가들은 관리비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들어올 때 퇴거할 때는 원상복구 한다는 특약을 많이 넣죠. 어, 보통은 입점 시와 동일하게 이제 퇴거할 때는 인테리어 같은 것들 다 뜯어내고 철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기초 공사를 내가 해주는 경우에는 뭐 요거는 뭐 원상복구, 왜냐하면 철거할 때 또 철거비가 드니까, 그래서 뭐 원상복구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특약으로 협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 상태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건 필수고, 그다음에 계약서 쓸 때 내가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데 요것들은 추후에 뭐 원상복구 뭐 특약에서 좀 배제해달라 이렇게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비랑 뭐 할당 대수, 특히 도심에는 주차가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주차 대수가 뭐 건물이나 상가별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나 주차 공간들을 좀 사전에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개할 때 그런 것들 같이 안내를 해주면 되게 좀 꿀팁이죠. 네, 그래서 뭐 주차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건물에는 실제 해당 호실 입점할 때 3대까지는 가능하고, 추가로 한 대씩 할 때는 뭐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만약에 뭐 월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옆에 뭐 100m 옆에 떨어져 있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변 주차도 할당해서 확인해 주면 좋고요. 간판 설치 규정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간판 똑같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문하라고 이제 내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보면 이제 뭐 메디컬이나 이런 신생 빌딩들은 간판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죠. 그게 좀 통일감과 일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규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확인해 보면 좋고요. 공과금 정산 요령. 그 다음에 뭐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구하거나 특별히 좀 희망하는 그런 특이사항들은 확인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 중개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단톡에다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올려요. 그래서 중개할 때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해라. 이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중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임대입니다. 승계 임대는 우리가 상대 컨택해야 되는 손님이 3명, 임대인,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 이렇게 우리가 3명의 손님을 컨트롤해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도 2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고요. 그래서 승계 임대는 요것들을 2개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한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뭐 조건 협의하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좀 확인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상가 작업을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구해달라는 뭐 부탁을 받는 것보다는 보통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뭐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혹시 뭐 영업 뭐 확장하시거나 이전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그래도 내가 저쪽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임차인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기존 요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손님 새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기존에 임대료 지금 조건 얼마에 얼마로 계약하셨나요? 계약 기간 언제까지신가요? 그리고 지금 실제 계약서상의 그 당사자 명의가 본인과 사업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이 동일한가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는 딴 사람이 써놓고 실제 사업은 엄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임차인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하고, 다를 경우에는 뭐 이런 영업 위임증이나 영업 인수인계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필히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서 쓴 사람과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뭐 지인이거나 동업자거나 해가지고 같이 계약할 때 참석하는 거면 문제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인 경우에 임차 내놓은 건 다른 사람이고 계약서상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엇갈려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통 권리금에는 이제 뭐 영업 권리금,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거기다가 아까 뭐 인허가 관련된 이런 허가 권리금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 물품들 양도 양수하는 것들,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목록표를 만들어서 작성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계약서 쓸 때는,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사진 안에 동영상이랑 사진 다 찍어 가지고요. 실제 계약 사무실에서 화면 띄워놓고, 사장님 저기 저 선반
갖고 가실 거예요? 넘기실 거예요? 오케이. 요 책상 갖고 가실 거예요? 넘기실 거예요? 저 TV 남기실 거예요? 뭐 갖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물품들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만약에 어느 정도 선이 뭐 나는 그냥 싹 다 넘긴 조건으로 권리금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뭐 쓰레기는 넘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들은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항목들 딱 몇 개 찍어 달라 해갖고 이런 걸 사전에 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거나 복잡하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같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랑 목록표 작성해서 정확하게 물품들 좀 승계해 줘야 되고 뭐 렌탈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도 그렇고 정수기나 뭐 이런 것들 전화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약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승계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협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법 건축물 설치가 됐거나 뭐 증축이 됐거나 용도 변경이 됐거나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좀 확인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까 그 건도 처음에 그 기존 임차인이 이행강제금 한 5, 60만 원 나올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년에 5, 60만 원 나오면 그럼 뭐 소액이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했는데 임대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뭔 소리입니까? 한 달에 1년에 560만 원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달이 잘못되면은 이제 조건이 완전 틀어지니까 그런 것들 좀 미리 누가 납부하고 납부 주체가 누군지까지 좀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승계 중개인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요게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과태료 뭐 아까 뭐 그런 업종들에서 뭐 이렇게 인허가 사항이랑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뭐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근데 그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한 6개월 지났는데 이게 영업 승계로 이제 다른 영업자에게 넘어갔다. 그 경우에 만약에 또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이 똑같은 그 과실을 해가지고 동일한 이제 과태료가 처분될 경우에 요거는 승계돼가지고 1년 내에 두 번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업 정지라든지 뭐 행정처분 이력이 이제 얼마나 그 정리가 다 됐는지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존 임차인 통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안 알려주면 관할구청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하자 있는지 여부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양도 양수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요거 이제 잠금 때 잠금 치고 나면은 관할 이제 세무서랑 관할구청 가가지고 요거 승계 작업하는데 보통은 기존 임차인이 따라가줘서 그냥 수월하게 같이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신규 임차인만 가면은 사전에 뭐 보건교육이나 위생교육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본인들이 먼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혼자 가서 신규 임차인 혼자 가서 등록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계 임대할 때는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어, 최근에 썼던 그 계약서 그냥 제가 직접 바로 스캔해서 넣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둘 다 잘 안 보이나요? 화면은 잘 보이나요? 화면도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냥 쭉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볼게요. 요거 앞에 권리금 계약서고 뒤에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같은 날 같이 썼고요. 자, 보면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소재지, 수용구 밀락동, 상호는 뭐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면적이랑 신고 허가 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 번호. 일반 음식점이고요. 임대차 기존 임대차 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세 230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요. 5천에 230. 계약 기간은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중에 이제 승계로 넘기는 경우요. 그래서 밑에 권리금은 이제 계약 내용 6천만 원 권리금 주고 계약했고요. 계약금 뭐 10% 600만 원, 잔금 5,400만 원. 잔금은 이 뒤에 있는 임대차 계약 잔금하는 날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계약과 잔금을 일체시키고요. 이제 여기 있는 특약들이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되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 등록의 표시 등을 협력해야 된다.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이행해라.
이때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및 비품, 무형의 재산적 가치, 뭐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요게 이제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재산의 가치를 보존해라. 이게 잔금 치기 전에 뭐 파손시키거나 뭐 엉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해야 되고 영업 정지나 임차 목적물의 철거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고지해야 된다. 우리가 잔금이 뭐 한두 달 이렇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얘기해라 이겁니다. 권리금 계약서 써놓고 그 사이에 영업 정지 맞고 신규 임차인 장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규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뭐 계약은 해지하거나 뭐 배배할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이 본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본계약 체결 이후에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영업정지, 취소, 임차 목적물의 철거 명령 등으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각각의 보수를 지급해라. 여기 이제 권리금 수수료죠. 그래서 권리금 수수료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5에서 뭐 7%, 5%, 7%, 많이 주면 10%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돈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달라고 하죠. 권리금 받으시는 분한테 달라고 하고 권리금 주는 사람한테까지 수수료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5% 300만 원, 여기 6천만 원이니까 5% 해갖고 300만 원 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사항 넣고 요 뒤에 있는 특약이 이제 여기 한 번씩은 언급됐는데 조금 이제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현 시설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이며 현장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승계받으며 잔금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다.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본 권리금 계약도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조건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 권리금 계약도 무효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의 사항은 없다는 걸 확인했고 잔금 전까지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기존 임차인이 책임하고 정산해라. 이런 거에 동의한다. 기존 임차인의 행정처분으로 신규 임차인이 정상 영업이 어려울 경우 또는 영업 인허가 불허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때는 신규 임차인 편에서 요 특약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 인허가에 관한 책임은 중개사 책임이 아니고 임차인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네가 영업 인허가가 안 나오면 결국 장사를 못 하는 거니까 이 계약은 의미가 없어서 요럴 경우에는 수평 해제해달라 특약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내 외부 시설, 여기 내부 시설의 비품 중에서 주방, 뭐 싱크대, 안쪽 후드 2개, 홀, 싱크대, 목재 선반, 벽면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기류는 기존 임차인이 잔금 이전까지 정리해라. 이렇게 세부 인수인계 품목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넣었고요. 모든 간판은 잔금일까지 기존 임차인이 철거해라. 공과금 부담하고 잔금일 신규 임차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위한 행정 업무 필요할 때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동행해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협조를 해주세요. 권리금 잔금 다 받고 나몰라라 하고 토끼지 말고 신규 임차인 장사 잘할 수 있게끔 인허가 받는 것까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특약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나면 바로 이제 다음 타임에 이어서 임대차 계약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5천에 230만 원 동일 조건 그대로 승계했죠. 그리고 요때 이제 임대인 정보가 들어가고요. 자, 특약만 보면 자,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고 계약 대상물을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아, 첫 장에 있는 특약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신규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받아 동일 조건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본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언급해놓고, 그러니까 요 계약이 기존의 승계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특약에 명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특약들 씁니다. 쭉 쓰죠.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차, 임차권 양도 담보 제공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주의로 인한 시설 파손 시에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셔야 되고요. 퇴실 시에는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하셔야 됩니다. 잔금 완납하시고 인테리어 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식별된 하자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임대인이 책임지고 하자 보수하고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이후부터의 시설물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 동시 진행키로 하고 계약 기간 중에 퇴거하셔야 되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 구하셔야 뭐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영업 인허가 불허 시에는 본계약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요 특약도 신규 임차인이 엄청 젊으신 분이었어요. 97년생 여자분이신데 이제 청년 창업 이제 장사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분 처음 장사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봐드리고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다 무효시키고 수평해제 시켜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특약 넣었었던 거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 또한 권리금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그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뭐 쭉 했고 3개월 이상의 임차료가 연체되거나 1개월 이상 연락 두절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거는 좀 강제로 넣은 건데 잠수 타지 말라는 거죠. 이 특약은 사실 무효입니다. 무효. 계약 해지 통보 후 내부 직기를 이미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에 동의해라.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보통 장사 안 되거나 할 경우에 잠수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1개월 이상 연락 안 되면은 이 집기를 이미 처분한다. 그리고 니랑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람 바로 받을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민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 이거는 임차인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강압적인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이미 처분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임차인에게 경각심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넣은 문구고요. 실제 특약상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가 차임이 지연되거나 하더라도 임의로 직기를 처분하거나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넣어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으로 네, 뭐 넣긴 넣었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경각심을 이제 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체하거나 잠수 타면 안 돼. 이러면 이제 다 버리뿐다. 다 갖다 버리뿐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사실 뭐 의미는 없는 특약입니다. 근데 넣었었습니다. 자동 계약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계 임대인 경우에 권리금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본 계약서도 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보험으로 취직하신 분 많았는데 네네. 권리금 계약서를 아, 이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중개 대상물의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권리금 컨설팅을 하거나 용역을 쓰는 거는 행정사의 업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고 중개사가 이제 권리금 수수료를 요구했죠. 근데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원만하지 않았었어. 계약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트러블이 있었고 뭐 조금 이제 다 마음 상하고 뭔가 좀 이제 기분 안 좋게 계약이 됐는데 이제 중개사가 권리금 수수료를 약정한 거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니까 뭐 이렇게 뭐 소를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결한 게 중개사 니는 원래 권리금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니 권리금 중개 원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수료 청구하는 것도 이거는 위법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럼 이제 권리금 계약서 중개사들이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래 됐는데 뭐 가이드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분쟁으로 인한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게 긁어서 이렇게 뒤집어 까 보니 이제 권리금 중개는 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라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뭐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전부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나온 게 아니라서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받고 책을 사셨더라고. 네. 뭐 원칙대로 하면 그런데 뭐 실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십수년간 다 이렇게 해왔었고 실제 권리금 계약서 다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그러면 내가 그럼 오케이 그럼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란을 비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중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거래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에 관해서 내가 실제 컨설팅하고 다 조율은 해줬지만 내가 법적 책임에서는 빠지겠다. 중개사는 뭐 이렇게 컨설팅 계약을 쓸 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여기 중개사 명판 빼고 당사자들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협회에 물어보니까 아직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들이 내려온 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중개 실무는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면서 생기는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Q&A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환산 보증금 기준액. 요거 아시나요? 부산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라고 한 거는 이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아까 5천에 230이었죠. 그러면 환산 보증금으로 치면은 230에 100 곱하면 2억 3천이죠. 5천 더하면 2억 7천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 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이 6억 9천 부산은 서울은 9억이고요. 부산은 6억 9천인데 요 이하 범주 안에 들어야 상가 임차인에 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 얘기도 같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환산 보증금이 요 안에 들어야 되고 만약에 요게 뭐 건물주의 과실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제 뭐 선순위 후순위 따져가지고 이제 그 매각 대금을 챙겨줘야 될 때 소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금의 기준이 부산은 3,800만 원이고요. 기장은 3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산은 1,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장은 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장도 부산인데 조금 조건이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임차인들이 네, 나중에 이거 만약에 건물이 뭐 경매 넘어가거나 주인이 근저당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강제 경매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본인의 환산 보증금이 3,800 이하면은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800 이하면은 일단 선순위로 그 이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고 최우선으로는 1,300만 원. 근데 엄청 작죠? 비용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늘린다는 말은 있어요. 아마 올해 중에 한번 개정이 돼서 요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자 요거 계약서 작성할 때 월세에 부가세랑 관리비를 포함시키는가 환산보증금 보니까 지금 월세에 부가세랑 관리비 얹으면은 환산보증금 자체도 커지죠. 그러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커지면은 요거 기준으로 우리 중개 보수도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고 환산보증금이 커지면은 자기가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 범위도 초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그냥 임의적으로 월세에다가 요 관리비랑 그 부가세랑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부가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뭐 월세 230 그러면 옆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10%뭐 23만 원은 별도로 이제 추가 납입을 하고 어차피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 받으니까 그렇게 기재하고요. 관리비도 뭐 월 10만 원 이것도 뭐 별도 지급 이렇게 별도 기재를 많이 하고 근데 뭐 특정 경우에 뭐 임차인이 그쵸 뭐 나 영수증 필요 없다 그냥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부가세랑 관리비를 월세 얹어갖고 이렇게 월세 덩어리를 좀 키워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추후에 뭔가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조건이 더 비싸지니까 그런 걸 좀 유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별도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를 명개했다면은 뭐 환산보증금에 부가세 포함시키는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여러분 주택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장을 주택으로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상가 임대차 보호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보시면 주택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때 보통 뭐 건축물 용도 상관없이 사업자를 낸 거니까 자유업종인 경우에는 가능도 하겠죠. 이럴 경우에 상인법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으면은 주택에서도 상인법 보호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또 주인법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또 임차인은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한테 뭐가 유리한지 보고 이렇게 보호를 받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상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영업하면서 실제 영업 운영을 해야지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 없이도 그냥 영업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는 나머지 사항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든지 최소 임대차 갱신 기간 1년씩 보장받을 수 있다든지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든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든지 차임 증액 상환율 5% 안에서 증액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월 차임 전환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임대인의 진위 확인 요새 뭐 하도 뭐 무슨 전세 사기도 그렇고 뭐 이제 임대인들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신분증의 진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은 뭐 이렇게 그 정부 24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은 그 경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요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등기 필증 받으면 등기 필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거나 소유권 넘길 때만 임의로 재발급 가능하고 내가 분실했다고 해서 등기 필증 새로 발급해 주세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상태, 없는 상태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등기 필증 확인하면 소유주인 거 제일 확인하기 좋고요. 그 외의 사항들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뭐 계약서 쓰거나 할 때 이제 소유주가 공동 명의라서 뭐 한 명이 대표로 왔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라서 그냥 남편만 와서 계약서를 쓴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그 지분의 과반수를 따지면 50%가 초과해야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동 명의면 지금 반반이니까 초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이 중개를 하거나 진행했다가 추후에 한쪽이 나는 그거 동의한 적 없는데 이래 되면 계약 다 무효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거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까요?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나요?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됩니다. 이 건물 양수하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까지 같이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서가 유효하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주인하고 뭐 연체된 차임이 연체되거나 미납된 관리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주인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전에 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 보면 되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죠. 만약에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도 새롭게 설정되나요? 새롭게 설정될까요? 음, 새롭게 설정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어, 그러면 내가 5년간 영업했는데 계약갱신 하면서 5년 남았는데 새로 계약서 쓰면 내가 앞으로 10년 새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착각하시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해 주는 거지
그 안에서만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축하거나 새로 만든 이제 분양 치는 요런 건물에 임차했을 때, 요게 아직 건축물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요런 거 초기에 완전 쓸 때는 이제 임대인이 진짜 분양 받은 사람이 맞는지 요거 분양 계약서 원본 꼭 확인해야 되고요. 토지주랑 건축주 모두 임대인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건축물 등기되고 나서 건축주 따로 건물주 따로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이제 명기하는 게 필요하고, 뭐 이중계약이나 분양권 전매를 대비해서 분양계약서 원본에다가 명의 변경란에다가 임대차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면 좋고요. 위반 건축물 임대할 때 아까 설명드렸었죠. 상인법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원상복구 명령 때문에 철거될 위험성도 있는데 실제 영업하고 있는 곳들 철거 잘 하진 않아요. 대신 이행강제금을 애초에 부가처분받은 자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얼마 나오는지, 책임은 누구 소재인지 이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줘야 돼요. 계약 기간을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은 뭐 1년을 써도 되고 2년을 써도 되고 10년을 써도 되는데 계약 기간을 길게 쓰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계약 기간을 길게 쓰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합니다. 임차인한테는 별로 안 유리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1년짜리 상가 계약서를 써도 10번 계약갱신, 9번 계약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어, 계약 기간을 길게 쓰면 내가 영업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장사했는데 내가 이사를 해야 된다. 부득이. 여기서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런 그 중도 해지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이 좀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10년간 상가 임대차 보호 보장되고 임대료도 뭐 계약서를 2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해마다 사실 증액 청구를 임대인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사항이라서.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적용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계약 기간을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한 1년이나 2년 단위로 쓰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보증금을 만약에 증액을 1년 단위로 임대료 증액해서 보증금 증액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이거 뒤에 한 번 더 내용 있고요. 어, 상가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거. 요거도 아마 중개하시면 문의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까지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상가는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만 청구를 하면 돼요. 만약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되는 겁니다. 상가는 자동 1년이고요. 주택은 자동 2년이에요.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3개월분의 월세 연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월세 연체가 주택은 2기분이고요. 상가는 3기분인데 3개월치 월세가 연체되면 이 임차인은 모든 자기 권리들이 거의 다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기회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분 월세가 연체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연체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 토탈 3개월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뒤에도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3개월 내가 3번 연체한 게 아니고요. 3개월 치가 토탈 연체되어야지 이제 요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안 내고 뭐 2달 안 내고 그 다음에 다 상환시키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 달 냈는데 한 10만 원 비어요. 2달 냈는데 한 20만 원 비어요. 이렇게 빈 금액들이 토탈해서 3개월치가 되면은 요때 권리를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개월의 기준이 어떤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체결할 때 공사 시기나 소요 기간 등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그래서 공사할 거고 내가 언제부터 공사할 계획이 있으니까 니는 장사를 하다가 요때 되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계약서 쓸 때 사전에 고지를 하게 되면은 요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지됐냐 안 됐냐 요것 때문에 좀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악성 임차인이 10년간 버티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좀 보호받거나 갱신 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유효되는 건데, 이때는 뭐 전에 최초에 썼던 계약서가 뭐 2년이든 3년이든 상가는 묵시적 갱신되면 1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영업하고 나서도 만약에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11년 차, 12년 차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동으로 무시적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나가야 되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인도 그렇고 무시적 갱신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갱신할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무시적 갱신 성립 이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요거는 뭐냐면 아까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제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요 사이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됐다고 보는데, 그럼 요 1개월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난 후에 요 1개월 사이에 한 보름 남겨놓고 기존 계약 종료일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임대인은 뭐 말 없었으니까 묵시적 갱신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계약 종료 한 열흘 전에라도 한 3일 전에라도 임차인이 저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약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그 임차인이 악용할 수 있는 좀 되게 이제 그 틈새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인은 사전에 요걸 좀 협의해서 최대한 명시화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좀 다르죠. 주택임대차 계약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뭐 갱신할 건지 말 건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묵시적으로 이 협의가 없었더라도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 안 하면은 무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갱신된 해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나갈 수 있는데, 상가는 요 딱 계약 종료일 직전에라도 통보만 하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차임 연체 이력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거죠. 기존에 한번 연체된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냥 처음에 임대인이 뭐 계약갱신 동의를 해줬어. 한 2번 정도 계약갱신했는데 세 번째 계약갱신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네 예전에 한번 연체한 적 있지 않냐? 요거 3개월치. 내 그때 봐줬었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했고 추후에라도 요걸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대 3개월분 연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권리들을 거의 다 주도권을 뺏깁니다. 대신에 뭐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처음 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신에 우리 이전에 요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특약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임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새로 쓰기도 합니다. 자, 임차권 양도 계약, 그러니까 승계 계약 이후에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산점은 언젠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한 3년 장사하던 분이 나가고 승계받아서 들어온 분이 있으면 앞으로 7년만 보장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의 그 임대차 계약 기산점은 시작일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의로 뭐 포함시키냐 말냐 협의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새로 시작된 계약은 새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의 증액 청구. 상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년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래서 뭐 차임의 5%, 뭐 5천에 230인데 230에 5%로 할 거냐, 아니면 보증금 5천에 5%를 올릴 거냐, 요거는 뭐 둘 중에 선택해서 증액 협의를 하면 되고 둘 다 동시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건 협의 사항이라서 임차인이 사실 동의 안 하면 임의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고 협의해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임차인이 나 올려드리기 싫은데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관계 뻘쭘해지는 거죠. 근데 대신 협의 안 하면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소액 청구 재판 하기도 해요. 지금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너희한테 너무 임차료를 싸게 주고 있다. 야, 5% 올리는 것도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걸로 뭐 좀 빈정상해갖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보통은 협의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죠. 5% 초과 인상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으로 인상분이 5%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진짜 한 10%는 올려야 되겠다. 그 임차인은 뭐 약자니까 뭐, 난 동의 안 했는데. 근데 동의 안 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해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나중에 임차인은 그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려야죠. 동의하면은 이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5% 이상 초과를 요구하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어,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새로 쓰죠. 보통 증액하면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가면은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는데 뭐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 씁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확정일자랑 요거 이제 영업 등록하면서 확정일자 받았고 내가 대항력 갖춘 거는 요거 기존 금액만큼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증액된 보증금만큼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도 달라져요. 만약에 기존의 계약서로 내가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당시 근저당이 없으면 내가 1순위로 들어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근저당을 받았다. 그럼 근저당이 2순위가 되고 내가 보증금 증액하면은 요거 빨리 확정일자 받아야 3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정일자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순위가 더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증액된 보증금만큼은 따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기존 계약의 연장 선임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한 계약이다라고 계약 갱신을 하고요. 단순히 그냥 기존 계약서에 뭐 보증금 3천이었는데 4천으로 올렸다. 삭선 긋고 그냥 4천 쓰고 도장 꽝꽝 찍는다고 해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대로의 이제 확정일자를 갖고 있어야 이제 대항력을 보정받을 수 있고, 새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쓴 거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서 쓰고 이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 쓸 때는 요 인상분에 대해서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고요. 뭐 또는 그냥 대신 써주는 거기 때문에 대서류 정도만 받으면 되고 그냥 안 받고 그냥 써주기도 합니다. 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임차인이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소 씨,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서 혼내야 돼요. 강제 집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강제 집행하면 내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무서운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유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연락 안 받고 열쇠 안 내면은 내 가서 다 버립분다 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하면 안 되고 절대 원칙대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 안 내면 임차인의 재산이나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걸어놓은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먼저 걸고요. 그다음에 월세 차임 지급 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연체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 접수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요거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겠죠. 그다음에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이 집행을 해야지 요게 유효한 거고요. 음. 임대인 임의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전기 끊거나 수도 끊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대로 이게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악성 임차인들은 시간 끌면 끌수록 나한테 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재판 비용 같은 것들도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데 결국 보증금에서 까고 이러면 내가 플러스로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임차인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동안 뭐 월세 한 좀 밀렸는데 됐습니다. 뭐 그거 그냥 삭제하고 뭐 이사 나가시는 비용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잘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명도를 최대한 원만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 받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요령껏 이렇게 좀 잘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3기 차임 연체의 기준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차 연체되어 있는 총 금액이 3개월분에 해당해야 돼요. 뭐 연속적으로 연체되거나 불연속적으로 연체되거나
그다음에 뭐 일부 납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이제 늦게 좀 입금한 거죠. 원래 월세 입금일은 10일인데 계속 한 11일, 12일쯤에 이렇게 하루 이틀씩 좀 늦게 넣는다거나 한 1개월, 2개월 밀렸는데 3개월째 딱 직전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가 안 좋으면 임차인이 임대인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딱 3개월 총액 3개월만 안 되게끔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관계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요거는 뭐 이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하는 기간, 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요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가지고 자기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요 기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갱신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기간에 대해서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권리금 보호. 아, 요거는 뭐 요런 경우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서 신규 임차인 계약이 안 된다면 요거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보호 안 해준 거죠. 방해 행위로 치는데 문제는 요 방해 이게 방해 행위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기존 임차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시세 지금 임대 시세가 얼만데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차료 증액이 너무 과하다는 게 뭔가 좀 데이터와 수치로 좀 증빙이 돼서 이렇게 재판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임차인이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사유 중에 1년 6개월 이상 건물주가 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임대인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임차인 내가 더 이상 계약갱신 시키기 싫어가지고 나 1년 6개월 동안 사용 안 할 거다. 니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1년 6개월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면 되게 길거리 가다 보면 진짜 위치 좋은데 1층에 뭐 지하철 앞인데 완전 코너인데 진짜 좋은 상가들이 한참 공실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임차인 정리하려고 일부러 건물주가 텀 두고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왜냐면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너무 택도 없이 뭐 많이 받으려고 한다. 월세에 비해서 권리금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럼 내가 이 임차인 쫓아내고 나중에 신규 임차인한테 건물주가 그 권리금 받아도 됩니다. 좀 깎아주고. 그래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1년 6개월 월세를 안 받더라도 나중에 그 권리금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런 거 계산해갖고 임차인 내쫓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해야지 요 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인 물품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건 괜찮은데 이 창고로 적재한 물품들을 또 다른 영업에 운용하거나 해가지고 영업성을 띠게 되면은 요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요 뭐 있죠? 내가 이 건물주인데 내가 여기 장사할 건데 니 나가라. 요거는 사유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는 동시행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면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면 월세는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월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점유만 하고 있고 장사 안 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원상 회복의 범위는 아까 설명드렸죠. 좀 협의해서 이제 조율할 수 있고 보통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철거하는 게 좀 매너죠. 그래서 계약 종료됐는데 철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새로 세 맞춰지면 철거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 끌 경우에는 요 지체된 기간만큼의 비용을 임대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임차인이 조금 신경 써줘야 되고요. 뭐 원상복구하는데 막 건물이 그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장사하면 건물이 낡고 당연히 좀 부식되고 파손도 되고 흠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상적인 손모는 다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월세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뭐 수리 보상비도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무리하게 원상복구해라. 완전 새 집을 새 건물처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건 인정하시면 되고. 아,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중개보수 기준을 뭘로 잡느냐 좀 헷갈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에
뭐 내가 사업자를 낼 거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창고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자유업종을 넣든지.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는 이제 뭐를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가? 주택으로 받아야 되는가? 상가 계약이니까 상가로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상가로 쓰든 뭐 사무실로 쓰든 창고로 쓰든 어쨌든 주택을 거래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임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주택으로 쓰시는 경우에도 뭐 어떻게 쓰든 내가 중개 대상하는 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서 중개 보수 책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요렇다. 요거만 인지하시면 되고. 어, 네,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 자, 상가 매매 중개는 제가 그냥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 그냥 좀 맛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노후된 상가 건물을 뭐 좋은 업종을 넣는다든지 조금 리뉴얼 해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거나 해서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가 매매 중개를 할 때는 요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업종, 그다음에 상권 분석,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좀 인구가 유입되는지 이런 발전 가능성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상가는 내 돈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용 예산을 확인하고 감정 평가를 받아서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D 구성, 요게 이제 조금 포인트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뭐 신축할 건지, 증축할 건지, 그다음에 업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요런 디자인을 새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디자인은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상 임대 수익을 계산하고 매각 차익을 계산해서 매각 시점까지 이렇게 예상해주면서 이렇게 파시라. 그래서 이 건물을 10억에 지금 취득하지만 뭐 대출을 이빠이 받아갖고 감정을 보니까 감정이 11억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대출 받으니까 한 7억까지 뭐 대출이 돼. 그러니까 뭐 7억 대출 받으시고 본인 자금 소액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리뉴얼하고 임대 구성을 새로 맞추면 수익률도 한 5%대 만들 수 있고 나중에 파실 때 한 15억에 파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가 매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그 캡처해서 넣어놓은 것들은 실제 요 중개 컨설팅 했었던 사례고요. 어, 여기 그 온천청 카페 골목에 있는 일반 주택인데 요걸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매해가지고 MD 구성까지 한 겁니다. 요거는 그쵸. 한번 요 파일을 제가 좀 따로 한번 볼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저 화면에 안 나와갖고 잘 모르겠는데. 네, 움직이지 않죠. 이걸로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네요. 네. 자, 실제 요 매물이고요. 그래서 일단 물건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이랑 환경이 어떤지 하고, 요 건물 실제 이제 매가가 6억 6천에 나왔고요. 평당 1,300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실거래됐던 금액이 7억 5천이었고, 뭐 기본적인 스펙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인데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이제 리뉴얼 할 계획이라 가지고 요거 이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증축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조건이었는데 뭐 현재 실제 상태는 요랬었고요. 음. 이렇게 입지 분석을 합니다. 뭐 온천천 카페 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살아나서 요런 이제 장점들을 좀 많이 어필하고요. 뭐 기사에서도 뭐 파악되고 있는 요런 지역의 어떤 입지의 가능성과 가치, 그다음에 주변의 배우 수요들이 몇 세대가 얼마나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가, 그다음에 주변에 조금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어디가 있어서 어떻게 좀
이제 되는가. 그래서 입지적인 분석 결론을 좀 내주고 이제 MD 구성을 들어갑니다. 매가 6억 6천인데 감정 넣어보니까 7억 나왔거든요. 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게 나왔죠. 요게 지금 그러면 대출을 풀로 땡겼을 때 거의 6억 가까이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5억은 이제 이렇게 감정가 대비 금융이자 포함해주고 뭐 창업 스타트 대출까지 해가지고 6억 대출 땡기면 매가가 6억 6천인데 6억 대출 땡기면 그쵸 5억 9천 대출 땡기면 내 돈 7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 이자랑 월 이자 납부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월세를 최소 요거 이상만 세팅하면은 내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리모델링 할 때 필요한 견적, 그다음에 만약에 건물을 신축할 때 어느 정도의 견적이 되는가 좀 비교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을 분석했습니다. 이게 1층 주택을 1층 상가로 이제 용도 변경할 때 실인수가 7천에다가 인테리어 5천만 원 정도 들이면은 보증금 3천에 250 세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에서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실제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 9천만 원에 이제 건물주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250만 이상 받으면 플러스 수익까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 임대차, 그다음에 평당 시세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그럼 취득가 대비해서 뭐 공사비랑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토탈 뭐 7억 4천인데 요거를 한 2년 뒤에 평당 한 2,100 정도로 매각시킨다 봤을 때 한 10억 5천 정도에 매각할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 3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9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뒤에 3억 정도 남길 수 있다. 요런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메이프 리모델링 통해서 시세 맞춰서 재임대하고 매매하면 임대 수익률 3% 정도로 맞출 수 있다. 지금 주변에 임대 수익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또는 이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 보니까 그 지붕이 약해가지고 증축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은 안 되고 신축을 아예 다 철거시키고 신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3층짜리 상가를 이제 신축할 경우에 평당 한 6, 700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이제 요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면적들 다 활용해서 1층 20평, 2층 30, 30 해갖고 3층짜리 지을 수 있겠더라. 주차는 40평당 한 대에서 두 대만 준비하면 되고 설계 비용, 철거 비용 다 합해가지고 공사 비용 한 5억 6천 정도 든다. 5억 6천 들여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임차를 1, 2, 3층 요렇게 세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7천에 500 정도 이렇게 맞추면 실투자금 5억 6천에다가 아까 내가 원래 취득할 때 그 7천만 원 들었었죠. 그러니까 요거 또이또이 시키고 5억 6천만 들면 되죠. 그래서 취득가액 토탈 12억 5천 정도 되는데 매각시키면 한 2년 뒤에 한 17억 정도 매각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한 4억 5천 정도 된다. 근데 대신 요때는 내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드니까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 그냥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는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4억 5천 정도 남길 수 있다. 임대 수익 3.7% 맞춘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투자금 대비 기대 수익이 좀 크고요. 신축할 때는 돈은 좀 들지만 그래도 더 많은 차익은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이미지까지 렌더링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MD 구성해주면 실제 임차까지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조금 프랜차이즈 넣고 조금 고급 뭐 이제 2층에는 뭐 고급 갤러리 넣고 뭐 3층에 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까지 해가지고 매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가는 이런 식으로 상가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브리핑한다. 음. 그거 할때그 인테리어를 이제 내가 시점은 어느 정도 갖고 하나 어, 최초 계획할 때는 이제 기본 2년 이후로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구간 바뀌는 2년 이후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 디테일한 것들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양도세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 비용 처리해가지고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최대한 세금 줄이려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또 좀 양호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좀 세부 컨설팅이 들어가죠. 그렇게 세부 컨설팅 되는 뭐 기본으로는 일단 이제 뭐 기본 중개 수수료에다가 이제 컨설팅 조금 더 붙이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입니다. 네, 뭐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설팅하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컨설팅 자기들 입장에서 음, 원래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 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했었어요. 골목 사건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진입했었고요. 예, 이물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는 좀 이런 재미가 있죠. 대신 좀 노력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뭐 컨설팅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파는 사람도 컨설팅 비용으로 잡아서 그 양도 차익 구간을 감소시키면 자기도 세금으로 낼 거 우리한테 그냥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네. 저건 다 설계도 만들고 저런 거는 설계사를 직접 의뢰하는 수수료 주고 네, 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 샘플로 뜬 거라서 뭐 이게 비용 주고 뜬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분들은 그렇죠. 네. 음, 그 비용도 아까 다 산정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비, 철거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음. 컨설팅, 그러니까 기본 이제 이미지 구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건축사무소 아는 데 있으니까 의뢰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는데 좀 세부 설계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직접 의뢰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연결해 드리는 거죠. 네. 설계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설계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주는 거는 뭐 그냥 별도. 음. 요거요. 요거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구나. 요거 제가 몇몇 투자자분들께 브리핑 했는 건데 괜찮습니다. 지금 조건 한번 좀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질문 있으신가요?